중세 르네상스 영문학 이번 주 마지막 수업입니다. 다음에 읽을 시를 공유합니다. 오늘은 교재에 나온 조지 허버트의 마지막 시 Virtue를 읽고 조지 허버트를 마칩니다. Virtue라는 의미는 뜻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뜻을 찾아보면 처음에는 moral excellence and righteousness, 도덕적으로 뛰어난 거, 그다음에 정의로운 거, goodness, 선한 거, an example of kind or moral excellence, 그런 것을 실제로 행위 자체를 virtue라고도 말합니다. 과거에는 chastity, 정조, 순결을 지키는 거, 그런 제목의 시입니다. Sweet day, so cool, so calm, so bright, the bridal of the earth and sky, the dew shall whip thy fall tonight, for thou must die. Sweet rose, whose hue angry and brave bids the rash gazer wipe his eye, thy root is ever in its grave, and thou must die. Sweet spring, full of sweet days and roses, a box where sweets compacted lie, my music shows ye have your closest, and all must die. Only a sweet and virtuous soul, like seasoned timber, never gives, but though the whole world turn to coal, then cheerfully lives. Sweet day 라고 한 다음에 그래서 thy fall, thou must die, 이렇게 너라는 말로 표현한 걸 보면 sweet day를 불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달콤한 날이요.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고요하고 그렇게 밝고 아름다운 날. 영국 사람들은 밤과 낮을 구분해서 낮은 생명, 살아있는 것, 밤은 죽음, 멸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ay라는 말을 통하여 day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아주 선선하고 좋은 날, 고요한 날, so bright, 밝은 날. 지금 우리 미세먼지만 없으면 우리나라의 봄날이 이랬는데 영국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아름다운 날을 부른 다음에 the bridal of the earth and sky 라고 메타포를 사용했어요. 아름다운 날을 뭐로 비유했냐면 땅과 하늘의 결혼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bridal 하면 wedding이라는 뜻이니까 땅과 하늘이 만나서 결혼해서 생긴 게 sweet day야. 그래서 결혼은 항상 기쁨을 주는 날이라고 생각되고 즐거움을 주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결혼했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땅과 하늘은 남자, 땅은 여자 결합해서 아이를 낳고 뭔가 생산해내고 그런 생명이 일어난다는 의미에서의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날은 아름답고 이렇게 좋다는 뜻이야. 그런데 the dew shall whip thy fall tonight. 이슬이 오늘 밤 내가 떨어질 것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어야만 하니까. 여기서 down은 day죠, day. day가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night가 된다는 뜻이야, night. 하루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하늘과 땅의 혼인은 기쁨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day 하면 아름다운 날, 신부의 어떤 모습과 같은 날. 그래서 하늘과 땅이 결혼하는 것을 낮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day를 또 신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슬이 언제 발생하나요? 이슬이 새벽에 깜깜할 때 꽃잎 속에서 탄생하잖아. 그러니까 이슬방울이 생긴 것을 갖다가 마치 이슬이 우는 거라고 표현한 거야. 왜 우냐면 그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fall은 날이 졌다는 뜻이야. 해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두운 밤이 됐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슬이 슬퍼서 눈물을 맺힌다. 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슬이 왜 새벽에 맺히느냐? 아름다운 하루가 지고
밤이 왔기 때문에 그걸 슬퍼하여 운다는 뜻이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늘과 땅이 결혼한 날이라면 결혼식 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부가 순결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fall은 순결을 잃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신부가 순결을 잃는 것을 슬퍼하여 이슬이 맺혀진다. 이렇게 시인은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thou must die. 너는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날이 끝나야만 하기 때문에. 신부의 아름다움, 신부의 순결함이 그날 밤 끝나기 때문에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는 것은 달콤한 장미, 아름다운 장미요. 그 angry hue 하면 hue angry 거꾸로 말하는 거죠. angry hue 하면 분노한 색깔, 붉은색을 말합니다. and brave 하면 brave는 용감한 장미는 없어요. brave는 아름다운 화려한 장미라는 뜻이에요. 그 아름답고 화려한 그 빨간 장미가 rash gaze, 성급하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beads, 무엇을 시키느냐? 눈물을 닦게 만듭니다. 장미는 아름답지만 장미의 아름다움을 보는 성급한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훔치게 만들어. 이유가 뭐예요? 그대의 뿌리는 이미 무덤에 있기 때문에. 땅에 박혀있는 것을 무덤에 있다고 생각한 거야. 아름다운 장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는 이미 땅속에 묻혀 있는 거야. 무덤에 묻혀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rash gaze는 뭐냐면 지금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야. 성급한 사람. 이제 5월이 되면 여러분 모르던 장미꽃이 아파트 넝쿨에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모든 집의 담장에 장미가 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빨간색의 아름다운 장미가 폈어. 그러면 그 꽃을 즐기고 이쁘다고 말해야 되는데 성급한 사람은 그걸 보고 저게 이제 5월이 지나면 다 떨어지겠구나. 그리고 장미가 지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추해요. 막 지저분해지고 망가지고 하면서 땅바닥에 떨어지잖아. 색깔도 변하고. 그런 식으로 성급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장미를 보면서도 저게 질 거고 죽을 건데 하면서 눈물을 훔친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이미 무덤에 있기 때문에. Thou must die. 그 장미도 죽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연애는 앞에 나온 day하고 rose를 다 사용했어요. 스프링이 바로 그런 날들과 그런 장미로 가득한 날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그것을 또 박스로 표현한 거야. 봄날을 뭐로 표현했냐면 달콤한 스위트가 컴팩티드, 빽빽하게 들어있는 박스. 이 박스인데 이 속에 뭐 예쁜 장식을 해놨겠죠. 열어보면 여기서 스위트를 사탕으로 표현할 수 있어. 달콤한 사탕 아니면 뭐 향기 나는 것들, 그런 것이 가득한 상자와 같은 게 스윗 스프링이야. 그런데 my music shows, 나의 음악은 뭘 보여주느냐? 너도 끝이 있다는 것을. close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음악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예술이에요. 시간 예술이야. 근데 미술은 한번 그려놓으면 영원히 갑니다. 공간 예술이야. 그 장소에 영원히 있는 거야. 음악은 그런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우리는 베토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시대에 끝났으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연주하는 것은. 우리는 그 후에 연주하는 음악을 들을 뿐이야. 그렇지, 그것처럼 음악은 항상 종결이 있다는 뜻이야. 나의 음악은 보여줍니다. 너 스프링, 너도 종결이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은 다 죽어야만 한다는 것. 날도 죽고, 장미도 죽고, 봄도 죽고,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Only a sweet and virtuous soul. 살아남는 것은 유일하게 달콤하고 미덕 있는 영혼만이 살아남습니다. 그것을 뭘로 비유했냐면 잘 마른 목재, 팀버 하면 제목이야. 나무들, 막 집 지을 때 쓰는 그런 목재들을 말합니다. seasoned 하면 건조해갖고 단단하게 말린 나무를 말하는 거야. 그런 영혼은
잘 말린 나무처럼 never gives,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gives는 포기하다, 뭐 목숨을 끝내다 이런 뜻이겠죠.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though the whole world turn to coal, 온 세상이 석탄으로 다 변할지라도, 이것은 엄청나게 세월이 지나는 것을 말합니다. 석탄으로 변할지라도 이 timber, 아름다운 미덕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영원성. 이것은 내세의 어떤 신앙을 말할 수도 있죠. 이 세상에서 살 때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미덕을 가지고 산 그 영혼은 잘 마른 목재처럼 결코 생명이 끝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나머지 온 세상은 석탄으로 변할 정도로 시커멓게 변할지라도 그 나무는 죽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 seasoned timber가 죽지 않는다는 말을 잘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불이 나면 다 타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잘 마른 나무를 영원한 것이라고 비유했는지 그건 참 수수께끼예요. 나무로 지은 집이 그렇게 수천 년을 지탱하고 가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허버트라면 seasoned timber라고 하지 않고 뭐 대리석이든지 우리가 뭐 돌이든지 이런 걸로 표현했으면 오히려 더 영원성을 강조했을지는 모르는데 나무라고 표현한 것이 좀 걸리긴 해요. 왜 그랬는지 몰라. 다른 것들이 다 석탄으로 변한다는 것은 긴 세월이 지나면서 땅에 매장된 것들이 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마른 나무는 그렇지 않게 된다? 그런 연결이 좀 짓기 힘듭니다. 그래서 잘 마른 장작을 그 완벽한 상태로 남은 어떤 미덕과 비교한 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virtue라는 제목으로 day, rose, spring 세 가지를 끄집어내요.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날도 밤으로 변하고 장미도 지고 봄도 끝나고 이렇게 세월의 흐름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그 종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목재는 잘 말려놓으면 영원히 산다. 그렇게 미덕 있는 영혼도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어떤 미래적 신앙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지 허버트의 시를 다 읽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을 작품은 존 밀턴의 작품이에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존 밀턴의 인트로덕션을 일부 읽고 이번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존 밀턴은 1608년에서 1674년까지 산 시인입니다. 뭐 존단이나 허버트나 거의 비슷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One of the greatest poets of the English language, best known for his epic poem Paradise Lost. 이것은 문장은 아니에요. 밀턴은 하고 이제 주어가 빠진 거야.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뭘로 가장 잘 알려져 있냐면 파라다이스 로스트, 신라곤이라고 하는 서사시로 가장 잘 알려진 시인이다. Milton's powerful rhetoric, prose, and the eloquence of his poetry had an immense influence, especially on the 18th century verse. 밀턴의 강력하고 이 수사적인 산문과 그의 시의 웅변적인 아름다움은 18세기 시에 특별히 거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밀턴의 시 스타일이 웅장하고 장엄하기 때문에 그걸 본딴 시인들이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Besides poems, 시뿐만 아니라 Milton published pamphlets defending civil and religious rights. 밀턴은 시민권 또 종교권, 사람들의 인권이니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권리 이런 것을 옹호하는 작은 논문도 그는 많이 출판을 했습니다. 팜플렛 하면 지금은 뭐 프로그램지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팜플렛 하면 소논문집을 말합니다. 그런 논문들을 많이 썼어. 이 사람은 자유를 숭상한 사람이고 표현의 자유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오래전에.
그리고 시민들의 권리를 찾고 사람들의 인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John Milton was born in London in 1608. 1608년 런던에서 태어났고 his mother Sarah Jeffrey was the daughter of a merchant sailor. Sarah Jeffrey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는 해외에 상업을 하러 다니는 항해사였나 봐요. 그의 딸이었습니다. His father had risen to prosperity as a scrivener or law writer. 그의 아버지는 법률 서기로 이게 scrivener나 or law writer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아주 부자가 되었어요. He also composed music. 또 음악도 작곡까지 했어. The family was wealthy enough to afford a second house in the country. 그래서 시골에 두 번째 집을 가질 정도로 아주 부유했습니다. Milton was educated at St. Paul's School and then Christ's College, Cambridge. St. Paul's School이라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캠브리지 대학의 Christ's College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그는 뭐라고 별명이 불렸냐면 조롱 섞인 말로 The Lady of Christ. Christ 하면 크라이스트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단과 대학의 여자다. 약간 여성적이었나 봐요, 밀턴이. 술도 안 마시고 머리도 이렇게 긴 초상화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밀턴은 여자 취급을 받은 거예요. During this Cambridge period,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는 동안 while considering himself destined for the ministry, 목사가 되는 것이 운명이라고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he began to write poetry in Latin, Italian, and English. 라틴어로, 이탈리아어로, 영어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He was expelled for a term after starting a fist fight with his tutor. 그런데 한 학기 동안 정학을 당한 적도 있어. 왜냐면 그래서 튜터, 보통 교수를 튜터라고 하거든요. 자기 가르치는 교수하고 주먹 다짐을 한 다음에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정학까지 맞을 정도야. 크라이스트 대학의 여자라고 표현됐으면서 이런 남성성도 있습니다. On leaving Cambridge,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면서 밀턴은 사제가 되겠다고 하는 원래의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직업을 취하지 않고 6년을 아버지의 집에서 그냥 놀면서 지내요. 백수로 지냈다는 뜻입니다. 그때 쓴 것이 뭐냐면 랄레그로, 일 펜소스, 커뮤스, 리시레스 다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들을 우리는 읽지는 못하지만 제목만이라도 알면 돼요. 아, 이게 밀턴의 작품이구나. 커뮤스는 이제 가면극을 말하고 리시레스는 어떤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고 랄레그로는 쾌활한 사람, 일 펜소스는 심각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성향의 사람들에 대한 작품 이런 것을 씁니다. 1635년에 밀턴 가족, 더 밀턴 썸, 밀턴 패밀리를 말하죠. 홀턴, 버킹햄셔 주에 있는 홀턴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주하는 이제 그리스어를 공부하고 라틴어, 이탈리아를 더 공부합니다. 1630년대 말 이탈리아에서 좀 살아요. 그때 거기서 파리에서 그런 누구를 만나냐면 법률가이면서 신학자인 휴거 그로티우스를 만나고 이탈리아에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플로렌스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 쳐봐요. 수염이 이렇게 나온 초상화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막 엄청 오래된 사람 같잖아. 오래됐긴 했지만 밀턴의 동기야. 밀턴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플로렌스에 가서 그 갈릴레오까지 만나고 올 정도로 밀턴은 유럽 대륙을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His conversation with the blind scientist. 여기서 갈릴레오도 나중에 눈이 멀죠. 그 눈이 먼 과학자와의 그의 대화는 아레오파지티카라는 작품 속에 기록했습니다. 아레오파지티카는 freedom of speech,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책이야. 그런데다가 갈릴레오 만난 이야기를 썼다. Which attacked the censorship, 바로 이거죠. censorship, 언론 통제를 공격하는 글, 아레오파지티카. 그래서 밀턴 하면 이런 여러 작품들도 알아야 되고 아레오파지티카는 무엇을 공격한 작품인지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리고 밀턴은 1639년 런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학교를 하나 세우는데 조카들과 또 몇몇 다른 사람들을 학생으로 삼고 가르칩니다. 그때 Civil War silenced his poetic work for 20 years. 그때 영국은 내란이 벌어집니다. 영국 문학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찰스 1세가 영국 의회하고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갑니다. 누가 이겨요? 의회가 이기죠. 올리버 크롬웰이 이끄는 공화정이 이겨. 그래서 찰스 1세를 처형하는데 이 당시 그 의회와 찰스 1세와의 싸움을 내란으로 표현해 Civil War. 그때 밀턴은 정치에 발을 들여요. 정치에 발을 들여서 크롬웰 밑에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권에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20년 동안 그래서 시를 중단하고 정치적인 논문을 계속 씁니다. 전쟁이 국가를 완전히 분열시켰습니다. 내란이. 크롬웰이 찰스 1세를 대항하여 싸우는 동안 영국은 완전히 사분오열되고 나눠지고 말아요. 가장 영국이 어려웠던 시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밀턴은 정치적인 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는데 계속 예고한 것처럼 다음 주에 동영상을 올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충분히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고 기말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문제 유형도 알려줬으니까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고민하면서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시험 끝난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끝냅니다.